2026년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공기는 분명 이전과 다르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는 아직 위기라는 단어를 쓰기엔 애매한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조용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 신호는 주식시장의 급락이나 대기업의 연쇄부도 같은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고 냉정한 지표에서 시작됐다. 바로 금리다. 경제학 교과서의 첫 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고 돈의 가격인 금리는 내려간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반복 검증된 이 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대체로 유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단행할 때마다 장기 금리는 하락했고 시장은 이를 안정 신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2025년 말 한국 금융시장에서 이 상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환매조 권부채권, RP,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고 3년 만에 국고채의 단순 매입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중앙은행의 대응이다. 급격한 금리 변동을 완화하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충분히 그럴듯하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대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던 국고채의 10년물 금리는 3%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연중 고점 부근을 맴돌고 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나 글로벌 금리 환경 탓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같은 시기 미국과 독일의 장기 금리도 상승했지만 한국의 상승 속도와 폭은 그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는 한국 채권 시장만의 고유한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은 더 이상 한국은행이 개입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중앙은행이 이렇게까지 나서야 할 정도라면 우리가 보지 못한 문제가 내부에 숨어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 현상을 두고 유동성 공급 자체보다 그것이 반복되는 맥락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일회성 응급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 처방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를 안정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며 금리 상승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 정책 신뢰의 문제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지점에서 금리에 숨겨진 또 하나의 요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금리는 단순히 기준금리의 함수가 아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진 결과다. 한 나라의 국채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국채의 추가 비용이 붙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점점 노골적으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냉정하다. 그들은 정부의 설명이나 정책 의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숫자와 행동만을 본다. 한국은행 ERP 매입과 국고채의 단순 매입을 동시에 가동하는 장면은 그들에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내부에서 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중앙은행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인식이 확산될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아예 시장을 떠난다. 문제는 이 불안이 단기간에 사라질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의 의심은 일종의 기억을 가진다. 한번 형성된 불신은 단순한 정책 발표나 구두 개입만으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해석을 나오며 악순환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렸는데 시장은 그 물에서 연기의 냄새를 맡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선택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개입을 멈추면 즉각적인 시장 불안이 폭발할 수 있고 개입을 이어가면 불신이 더 깊어진다. 중앙은행이 처한 이 딜레마는 단순한 통화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장기 금리는 그 취약성을 가장 먼저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지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여러 차례 장기 금리를 한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의 종합 지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성장 전망, 재정 건전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까지 모든 요소가 장기 금리에 스며든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금리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서서히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지금 시장이 묻고 있는 질문은 명확하다. 한국만 더 불안해 보이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유동성 공급은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아니라 시간을 미루는 진통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는 이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직시하는 일이다. 장기 금리의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내부에서 동시에 확장되고 있음을 알리는 예고편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경고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경제의 내부에서는 어떤 위험 신호들이 동시에 깜빡이고 있는 것일까? 시장 이금리라는 언어로 먼저 말하기 시작한 그 경고의 실체를 따라가다 보면 2026년을 앞둔 한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금리가 먼저 반응했다면 이제 시선은 그 금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옮겨져야 한다. 장기 금리는 언제나 결과다. 그 이면에는 시장이 동시에 감지한 여러 위험 신호들이 중첩되어 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6년을 향해 가는 한국 경제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의 경고등이 거의 같은 시점에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외환시장이다. 원달러 환율은 단순한 가격 변수가 아니다. 그것은 외국 자본이 한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즉각적인 투표 결과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기의 냄새를 가장 빨리 맡는 것은 언제나 외국인 자금이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토론하지 않는다. 숫자가 불리해지면 조용히 자리를 뜬다. 그리고 그 흔적이 환율에 남는다. 2025년 하반기 들어 원화는 뚜렷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인 달러 강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의 움직임은 유독 가파르다. 시장에서는 470원 선이 무너지는 열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본다. 이 선을 넘는 순간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전환된다. 하중경 한양대 경제과학부 교수는 환율 급등은 수출 경쟁력 같은 긍정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계가 있다. 면서도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것은 더 이상 경제 구조의 장점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환율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장은 문제가 있다는 쪽에 베팅한다. 환율과 맞물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표는 외환보유액이다. 외환보유액은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다.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불안이 확산될수록 그 숫자는 시장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며 변동성을 완화한다. 문제는 이 방어가 오래 지속될 경우다.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되는 순간 시장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이 방어는 언제까지 가능한 거?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절대적인 규모만 보면 여전히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시장은 절대치보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본다.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그것은 방어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과거 여러 신흥국 위기 사례에서 오듯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심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결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PF 부실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돼 왔다. 전체 금융 시스템 대비 비중이 크지 않고 법관의 문제로 국한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인식은 점점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규모보다 구조다.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가 충분한가? 그리고 손실을 감당해야 할 주체가 명확한가라는 질문에 시장은 점점 회의적인 답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PF 연체율은 평균 수치로는 가려지지 않는 위험을 드러낸다. 전체 금융권 평균만 보면 아직 관리 가능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는 이미 투자리스 연체율에 근접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다.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은 약한 곳부터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금융 시스템은 가장 튼튼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에서 붕괴가 시작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지점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해 설명한다. 그는 부동산 PF 문제의 본질은 개별 사업장의 실태가 아니라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는 데 있다. 며 손실을 시장 원칙에 따라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결국 시스템 전체로 이전된다. 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이슈가 아니라 정책 신뢰 문제다. 이러한 불안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바로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솔직하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전망 보고서를 배포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금을 빼거나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할 뿐이다. 최근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동시에 관측되는 외국인 순매도 흐름은 단기 차익 실현으로만 보기 어렵다. 주식과 채권이 함께 팔린다는 것은 성장과 안정성 모두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된다. 자본 유출은 환율을 자극하고 환율 불안은 다시 금리와 외환 보유액에 부담을 준다. 각각의 지표는 서로를 자극하며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개별 정책으로는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냐는 질문보다 시장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방어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위기는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인식은 서서히 그러나 한번 형성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금리, 환율, PF, 외국인 자금이라는 4개의 경고 등이 동시에 점등됐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내부 구조가 외부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단단한지에 대한 집단적 의심의 표현이다. 그렇다고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위기는 항상 선택의 순간을 동반한다. 시간을 벌기 위해 문제를 덮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고 구조를 손볼 것인지의 선택이다. 시장은 이미 그 선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에 따라 지금의 경고음은 일시적인 소음으로 끝날 수도 아니면 더 큰 사이렌으로 증폭될 수도 있다. 2026년을 향한 한국 경제의 앞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금리는 말을 아끼지만 행동은 분명하다. 이제 공은 정책과 구조개혁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경고등이 꺼질지 아니면 붉게 고정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있다.